쑥낸이 천시저택의 화원에 들어선 건 19살 때였다. 천시저택의 사람들은 천저천나리가 네 번째 부인으로 쑥내를 들이게 된 걸 알았다. 천저천은 예열을 넷째 마님의 몸종으로 붙여주었다. 천저천은 그해 50이 된 중늙은이었다. 그가 50살에 쑥낸을 첩으로 맞는 일은 극비로 진행되었다. 본처인 위루조차 쑥낸이 집에 들어오기 전날까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쑥낸이 찾아갔을 때 위루는 불당에서 염주를 굴리며 불경을 외고 있었다. 그녀는 시종일관 쑥낸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 둘째 부인 저인에게서 쑥내는 따뜻한 예우를 받았다. 저인은 현숙한 미모의 소유자였다. 쑥내는 저인 같은 여자라면 남자의 사랑을 받기도 쉬울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쑥내는 금세 그녀를 언니라고 부르게 되었다. 셋째 부인 메이사는 예전에 경극배우였고 미인이라고 했다. 쑥낸이 찾아갔을 때 그녀는 몸이 아프다며 만나주지 않았다. 밤이 되어 천저천이 쑥낸과 밤을 지내러 왔다. 누군가 방문을 두드리며 셋째 마님이 몸이 아프셔서 나리를 부른다고 말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를 지켜보던 쑥낸이 슬쩍 그를 밀었다. 그 밤 천저천은 돌아오지 않았다. 쑥내는 대학을 1년 다니다가 천저천에게 시집을 왔다. 이유는 간단했다. 아버지가 경영하던 차농장이 도산하여 학비를 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동맥을 끊고 훌쩍 황천길로 가버렸다. 계모가 공장에 가든 시집을 가든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최후 통첩을 했다. 후원 단모퉁이에 자등 한 그루가 있었다. 그녀는 자등 받침대 아래 있는 우물에 눈길이 끌렸다. 쑥내는 허리를 숙여 우물 속을 살폈다. 쑥낸이 우물을 보고 왔다고 하니 저인이 소리를 질렀다. 쑥낸이 더 알아보려 했지만 저인도 더 이상은 알지 못했다. 쑥내는 예열이 갈수록 싫어졌다. 그러나 그녀를 너무 독하게 다룰 수도 없었다. 왜냐하면 언젠가 천저천이 예열의 가슴을 만지는 걸 보았기 때문이다. 믿는 구석도 없이 예열이 그렇게 방자할 리가 없었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창밖에서 들려오는 맑고 긴 노랫소리에 놀라 잠에서 깼다. 자등 받침대 아래 여자가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쑥내는 옷을 걸치고 나가 현관 앞에 서서 멀찌감치 메이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구성지고 처량한 노래에 마음까지 둥둥 떠오르는 것 같았다. 그 후로 쑥내는 메이산과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관계를 이어갔다. 메이산은 마작을 무척 좋아해서 밤늦게까지 마작판을 벌이곤 했다. 한 번은 메이산이 하녀를 보내 쑥낸을 마작판에 초대했다. 다른 두 사람은 벌써 탁자 앞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한 명은 집사 천조원이었고 다른 한 명은 의사라고 했다. 패를 섞다가 패 한 장이 떨어졌다. 주우려고 허리를 숙였을 때 쑥내는 두 사람의 다리를 보았다. 네 개의 다리는 하나로 얽혀 있다가 재빨리 그리고 자연스레 떨어졌다. 쑥내는 항상 이 집 큰도련님 페이프의 퉁소소리에 마음이 흔들렸다. 어떤 때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퉁소소리는 그녀에게 대학 시절 텅 빈 교실에 홀로 앉아 검은고를 듣던 남학생을 생각나게 했다. 방으로 돌아온 쑥내는 문득 아버지의 유tum인 퉁소가 떠올랐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퉁소는 없었다. 예열이 훔친 게 분명했다.
쑥내는 예열의 방으로 달려가 그녀의 나무상자를 부숴버렸다. 퉁소는 나오지 않았지만 가슴에 가는 침이 꽂힌 자그마한 천인형이 나왔다. 인형에 희미하게 쑥낸이라는 먹글씨가 적혀 있었다. 쑥내는 정말로 가는 침에 가슴을 찔린 듯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다. 글씨를 써준 사람은 저윈이라고 했다. 이튿날 저윈이 자기 머리를 잘라달라고 왔다. 쑥내는 알 수 없는 전율을 느꼈다. 쑥내는 헌옷을 집어 그녀의 목에 둘러주고 천천히 그녀의 머리를 빗겼다. 그 순간 귀를 찌르는 비명소리가 울리고 저윈은 쑥내의 가위에 귀를 베었다. 저윈의 무시무시한 비명소리는 화원에 있던 사람들에게까지 들렸다. 그해 겨울 천조천은 늘 저윈의 방에서 밤을 보냈다. 저윈을 살피는 다른 세 부인의 눈에는 숨길 수 없는 의문이 가득했다. 저윈은 어떻게 나리를 모시는 걸까? 쑥내는 자신이 날이 갈수록 쉽게 감상에 빠지고 툭하면 옷깃에 눈물을 적신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오물을 버리러 화장실에 갔다. 그녀는 좌변기에 떠있는 종이뭉치를 보고 이상한 예감이 들어 건져냈다. 거기에는 희미한 여자 그림이 드러났다. 쑥내는 예열이 방법을 바꿔 자신을 또 저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예열의 악행에 온몸의 피가 뜨겁게 불타올랐다. 그녀는 휴지를 들고 구석방의 문을 왈칵 열었다. 쑥내는 예열에게 그 종이를 삼키라고 했다. 이윽고 그녀는 휴지를 움켜쥐고 입속에 쑤셔 넣더니 속이 다 뒤집히는지 한바탕 구역질 소리를 냈다. 다음 날 예열은 병에 걸렸다. 장티부스라고 했다. 천조체는 사람을 시켜 예열을 병원에 실어가게 했다. 쑥마는 멍청하고 수다스러운 하녀였다. 한 번은 우물에 빠져 죽은 여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 쑥마는 마지막 여자가 죽은 게 40년 전이고 그녀는 선대나리의 작은 부인이었다고 말했다. 쑥마가 기이한 눈빛으로 쑥낸을 훑어보고 예열이 병원에서 죽었다고 말했다. 쑥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설이 코앞에 닥쳤다. 혼자 방 안에 앉아있던 쑥내는 문득 자기 생일이 떠올랐다. 그녀는 쑥마에게 돈을 주고 술상을 차렸다. 혼자 술잔을 기울이던 쑥내는 몽롱한 중에 익숙한 발소리를 들었다. 큰 도련님 페이프였다. 그녀는 페이프를 관찰했다. 쑥내의 마음이 젖어들었다. 낯선 욕망이 바람처럼 몸속으로 불어넣어졌다. 페이프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쑥내의 눈 속에서 격정이 끓어오르는 것을 보았다. 쑥낸이 술에 취한 건 페이프가 가버린 뒤였다. 그녀는 방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손에 잡히는 대로 때려 부쉈다. 쑥마가 들어왔지만 그녀를 어쩌지 못하고 하는 수 없이 천조천을 찾아가 사정을 고했다. 천조천은 진저리를 치며 그녀를 침대 위로 밀었다. 쑥낸이 술에 취했다는 소식을 듣고 위루가 달려왔다. 위루는 더 듣지 못하고 달려들어 쑥낸의 뺨을 후려 갈겼다. 한바탕 큰 눈이 내렸다. 쓸쓸하고 황량한 겨울 화원에 토끼털 같은 눈이 쌓였다. 쑥내는 마치 천국에 다녀온 듯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예전과 다름없이 하루를 보냈다. 메이산이 오후에 남자 하인에게 끌려 돌아왔다. 사건의 내용은 아주 간단했다. 메이산과 의사가 한 여관에서 저인에게 발각돼 이불에 둘둘 말렸다. 북쪽으로 끌려온 메이산은 머리칼이 마구 헝클어져 있었다. 그녀는 두 눈을 부릅뜨고 자기를 잡아 끄는 사람들을 욕했다. 저인은 욕을 하며 메이산의 옷을 몽땅 바깥으로 내던졌다. 이른 새벽
그녀는 시끄러운 발소리에 소스라쳤다. 어둠 속에 어른대는 몇 사람의 그림자를 보았다. 메이사님을 직감했다. 메이사는 들려가며 소리 없이 발버둥쳤다. 입이 막혀 고함을 칠 수가 없었다. 쑥내는 그들이 뭘 하려는지, 메이산을 그곳으로 데려가 뭘 어쩔 셈인지 생각했다. 어둠 속의 사람들이 버려진 우물가에 다다랐다. 한 사람이 우물 속에 던져졌다. 메이산이 우물 속에 던져졌다. 2분쯤 침묵의 시간이 흐른 뒤 쑥낸이 미친 듯이 무시무시한 비명을 질렀다. 천조천이 방에 들이닥쳤을 때 그녀는 맨발로 서서 머리칼을 쥐어뜯고 있었다. 연달아 비명을 지르는 그녀의 눈빛은 어둡고 생기가 없었으며 얼굴은 백지잔처럼 하얗다. 천조천은 이것이 쑥낸의 마지막임을, 그녀는 이미 옛날의 그 여학생이 아님을 분명히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천시저택에서 2가지 놀랄만한 소식이 터져나왔다. 모두 천시 집안의 2 사건, 셋째 부인 메이사인이 수치심을 이기지 못해 우물에 몸을 던지고 넷째 부인 쑥낸이 발광한 것을 이야기했다. 사람들은 대부분 메이산의 죽음이 이치에 맞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젊고 정숙한 넷째 부인 쑥낸은 왜 미쳤을까? 이듬해 봄, 천조천은 5째 부인으로 원주를 맞아들였다. 천시 저택에 들어와 원주는 한 여자를 보았다. 그 여자는 우물에 안 뛰어내린다고 말하고 있었다.